아까 소개를 다 못 드린 것 같아가지고 사실 여기서 제일 인기가 많으실 것 같은 저희 진중권 교수님도 여기 와 계십니다. 그래서 박수 한번. 오늘 여기 혹시 환경공학과 있으세요? 환경공학과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영 전 장관께서 사실 이런 톡 콘서트를 하자고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15분 동안 무슨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다가 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제 이야기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불안하시죠 요즘? 불안하지 않으세요? 불안해요. 저도 오늘 국회의원 첫날인데 저도 불안해요 사실. 저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국회라는 곳이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얼마나 엘리트주의적인 곳입니까? 사실 서울대, 연고대가 질비하고 그 사이에서 광운대 출신으로서 목소리 내고 역할하는 데 있어서 저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또 불안함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불안함을 이겨내가는 과정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대학생분들, 재학생분들 다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취업에 대한 고민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냐, 지금 이 과정들이 과연 미래에 어떠한 정답, 어떠한 열매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하루하루 그런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주제를 그래서 점과 선을 잇고 점과 점을 잇는 정치로 잡았는데 사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스티븐 잡스가 예전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졸업식에서 한 말이에요.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살아온 과정들 다 점을 찍어다 보니까 불안한 그 과정 안에서도 점을 찍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선이 되고 또 스토리가 되고 또 면이 되더라고요. 과거에는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해요. 네, 살아오고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의 10년을 반추해 보니까 그때 그러한 것들이 다 연결되는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방황하는 시기를 가질 수도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도 굉장히 어렵죠. 학비 충당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러이러한 건데 과연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오늘날 이러한 정말 열심히 살면서 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 혼란과 방황을 보내실 것 같아서 어떤 것이든지 저는 튀는 값이 없는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지금 이게 내가 하려고 하는 목표와 다른 어떤 영위를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튀는 값이 아니라 경험이고 교훈이고 어떤 반성적인 측면에서 다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부터 정치를 하고 싶었어요. 좀 별난 사람이죠. 보통 중고등학교 때 정치인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물론 초등학교 때 멋모르고 대통령 돼야지 이런 생각들 하지만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세상 물 좀 알고 좀 아는데 정치인 돼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없어서 제가 그때 막 고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들한테도 놀림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정치인 되려고 한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고등학교 이제 첫 반에 들어가는데 제가 나름 공부 잘했습니다. 반에서 2등 했거든요. 반에서 2등하고 2등으로 들어갔고 근데 제가 졸업할 때 보니까 방황을 했어요. 제가 고3 때 방황을 했어가지고 거의 반에서 꼴등 수준? 꼴등까지는 좀 오버인 것 같고 한 뒤에서 처지는 그런 성적을 받고 제가 재수를 했어요. 그랬던 이유가 제가 막 정치를 하다 보니 정치는 정답이 없잖아요. 검사가 돼야지, 변호사가 돼야지, 의사가 돼야지 하면 의사고시를 보고 로스쿨을 가면 되지만 정치는 정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지 정치인이 돼야지 하는 그 코스가 없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늘 방황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학생 부회장도 하고 학생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회 활동도 하고 방황하면서 공부를 좀 놓쳤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3 때 공부를 놓게 되고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큰 방황을 했었죠. 나는 정치인 될 수 있을까? 서울대 가야지만 정치인 된다고 엄마한테 들었는데 서울대 갈 성적은 턱없이 부족하고 인서울 할 수 있는 성적도 안 됐으니까요. 그렇게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재수를 하고 재수할 때도 약간의 방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수리를 제가 잘 맞아서 인서울 하면서 광운대로 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원래 문과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정치하는 것을 정치를 꿈꾸다 보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반대했고 수리 1등급 나온 걸 가지고 그럼 교차 지원을 하자. 광운대 공대를 가서 수업 잘 받고 잘 졸업해서
그냥 엔지니어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님 생각이셨거든요. 또 저도 사실 환경공학과를 나왔는데 고3 때까지 고등학교 재수하면서 그러니까 막 제가 환경에 대한 사명감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환경? 그냥 점수 맞춰서 간 거죠. 난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인데 환경공학과 가서 뭘 하지?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님들 만나면서도 계속 늘 말씀드렸어요. 오늘 저희 환경공학과 교수님 안 오셨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저는 대학교 환경공학과 안에서도 교수님들이 뭘 하고 싶냐고 하면 제 동기들은 다 엔지니어링 되어 있습니다. 다 지금 회사 들어가서 돈 열심히 벌고 사회생활 하고 있는데 저는 정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학교 교수님들도 과 잘못 온 것 같다고 그렇게 막 타박하고 오셨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도 제가 저는 환경공학에서 좀 환경정책, 에너지정책 공부해서 사회에 좀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 순간순간들이 늘 혼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보고자 한다고 제가 법학과를 복수전공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법학과 복수전공 학점은 안 나왔고 제가 부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환경공학과에서 법학을 부전공하니까 사람들 다 이상하게 봤거든요. 법학과 교수님들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환경공학과가 왜 법학과에 오냐고. 그러니까 그 보통 부전공을 아마 3학년 때 신청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학년 때가 3학년 때 그 법학기론을 공부하면서 저도 막 현타가 오는 거예요. 공학도 공부해야 되지, 법학도 공부해야 되지. 저는 정치를 하고 싶은데 이 길이 맞는 건가? 이거 환경공학과 졸업하고 법학과 복수전공, 부전공 했을 때 나는 정치를 못하게 되면 엔지니어링도 못 가고 왜냐면 그때 환경공학과는 제 친구들은 기사 시험 볼 때였어요. 기사 준비하고 뭐 토양기사, 폐기물기사, 뭐 수질 여러분들 다 지금 공부하고 계시죠? 기사 공부하고 있어요? 기사 공부해야죠. 중요합니다. 저도 토양기사가 있습니다. 정치를 하고 싶어도 늘 환경공학과에 대한 전공에 대한 전공 공부를 놓치진 않았어요. 그게 제가 살면서 전공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고 광운대학교 이 학생으로서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법학과 복수전공 함에도 저도 토양기사를 공부해서 토양기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전공 공부도 열심히 하고 법학과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때 막 내가 정말 엔지니어링도 안 되고 이 졸업해서 정치도 못하면 정말 법학과를 졸업해서 그러니까 복수전공해서 부전공해서 뭐가 되지? 굉장히 방황했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제가 정치인이 됐지 않습니까? 법학과에서 배웠던 학문들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 헌법도 공부했고 제가 방송에서 또 국회에서 내는 메시지 중에 하나의 헌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데 제가 살면서 헌법 전문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가장 많이 봤던 시기가 광운대 대학교 부전공 시절의 법학과였던 것 같아요. 그때 배웠던 헌법에 대한 정신, 헌법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제가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환경도 그렇습니다. 정치인 되면서 환경공학과 나와서 어떻게 정치인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따지고 보면 지금 국회의원 중에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있는 분들도 많지 않고 아쉽게도 또 이 학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국민의힘 소속인데 특히 보수정당이죠. 이 환경이란 어젠다가 이제 진보정당의 주로 어젠다로 오랫동안 왔었는데 제가 보수정당에서 이 환경을 이야기하고 에너지, 기후변을 얘기하니까 더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정당에서 뭐 기후변화 당사국총회나 기후변화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당 의원들 중에 가실 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원내로서 어떤 최고위원 활동할 때도 제가 기후변화에 대해 관심 많은 걸 원내 선배 의원들이 아시고 그냥 제가 정당 대표로서 그런 기후변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영국의 그 글래스고에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있는데 그때도 제가 정당 대표로 참석했었던 경험이 있고요. 늘 기후변화와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의 입장이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어떤 메시지를 그 언론에 담으려고 코멘트를 따기 위한 그런 연락을 주려면 제가 1순위였어요. 기자분들한테. 그러니까 늘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방송에 대한 기회도 얻을 수 있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잘 전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대학생 때, 고등학생 때 불안해했던 이게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경험들이 과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과연 도움이 될까 불안했던 순간들이 지금 돌이켜보니까 다 도움을 받고 있더라고요. 오늘날의 22대, 오늘 첫날입니다. 22대 국회의원 김용태로서 활동하는 그 어떤 자양분이
제가 혼란을 느꼈던 그 점들이 다 이어져 온 순간들이더라고요. 아마 오늘날에 제가 오늘도 이제 첫날로 앞으로 국회의원을 하면서 좌충우동을 뭐 혼란을 더 느낄 수 있고 실수하는 날도 있고 또 늘 고민 깊은 날들이 있겠죠. 아, 이게 내가 하려는 정치가 맞나? 근데 그게 점이 되고 또 하다 보면 10년 뒤 저를 돌아봤을 때 2034년에 김용태의 또 하나의 선이 연장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다 지금 혼란스럽고 방황스러운 시기를 거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렇게 아르바이트하고 있는데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는데 내 친구들은 부모님 잘 만나서 뭐 원하는 거 쭉쭉쭉 하고 공부하고 싶은 공부 쭉쭉쭉 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이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방황을 겪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그런 방황도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방황에 있는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전공에 대한 것 열심히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그 목표에 이루고자 하는 것들 준비하는 것들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어느 순간 다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하겠죠. 이렇게 점이 연결돼서 선이 되었다. 스티븐 잡스가 이런 말을 해요. 미래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미래에 대한 점을 예측할 수가 없다. 근데 과거를 봤을 때는 이 점을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국회의원이 돼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 점들을 다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순간에서는 미래 10년을 내다보고 그 예측을 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이 다 다를 거고 누구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누구는 보다 더 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각자의 스토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방황도 즐기셨으면 좋겠고 그 방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선을 찾는 과정에 노력하시고 또 매사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는 것도 다 경험이더라고요. 경험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노는 거.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수업 중에 중간에 나가서 술도 먹고 하잖아요.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출티 해가지고 나가서 술도 먹고 저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걸 권장하는 건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씩 정말 내가 힘들고 방황하고 술 한 잔 먹으면 어때요? 그 수업 한 번 빼먹으면 어때요? 그 인생 살면서 크게 문제되지 않거든요. 어쩌다가 한 번씩 그렇게 하는 방황들도 소소한 일탈들도 나중에 다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당연히 중요한 경험이고요. 여러분들 연애 많이 하시고 사랑 많이 하시고 다 경험이잖아요. 책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고 여행도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느 순간 다 선이 되더라고요. 많이 노시고 많이 공부하고 열심히 오늘날 또 힘들면 좀 쉬어도 됩니다. 힘들면 좀 쉬어도 되고요. 일탈도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불안감을 떨칠 수만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짧은 또 15분 맞추느라 짧게 제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든지 또 동문으로서 여러분들 궁금하거나 뭐 상담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요즘 뭐 인스타그램으로 DM도 많이 보내주시고 하는데 DM도 좋고요, 뭐 메시지도 좋고요, 아니면 정말 국회로 찾아오셔도 좋고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늘 불안할 때 한번 오셔가지고 같이 차도 좋고 밥도 좋고 이야기하는 것도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그 경험에 기반한 너무 귀한 말씀 해주신 우리 김용태 의원께 다시 한번 좀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이영 전 장관님 모셔서 토크쇼 계속해서 이어서 좋은 말씀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풍소지리학적으로 이쪽이 기운이 좋은 것 같아요. 네. 혹시 수학과? 역시 네, 길한 지역인 것 같아요. 길한 지역. 오늘 제가 그 김용태 의원이랑 짠 거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게 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서 20년 뒤에 깨달은 걸 왜 20년 전에 깨달았을까라고 좀 욱하기도 했습니다. 여튼 제가 15분밖에 없기 때문에 좀 보기보다 오래 살았는데
산 인생을 좀 짧게 여러분들이랑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과학기술인이었고 또 벤처 창업가였고 국회의원이었고 또 국무위원이었는데요. 맨 처음에 저는 광운대 이제 정기대학 떨어지고 광운대 왔어요. 와서 우리 그 당시만 해도 기본이 재수, 그 다음에 삼수, 제때 들어온 학생이 거의 없을 때였어요. 그리고 나름 좀 이렇게 공부 좀 한다고 했는데 다 정기대 떨어진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분위기가 좀 되게 이렇게 이렇게 침체되어 있긴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갖고 있는 이 복잡한 생각들, 불안한 생각들 이게 너무 커서 정말 밤마다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당구 치거나. 근데 저는 우연히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광운대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또 4학년 때 우연히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김철 교수님이라고 지금은 안 계시는데 암호론을 공부하시고 막 부임하신 교수님이 계셨어요. 저는 그분한테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수학과 교수님이셨는데 복도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자네가 이영 학생인가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그러더니 암호학을 공부해보지 않겠어? 라고 하셨어요. 그게 뭔가요?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광운대 4학년 2학기 때 김철 교수님이랑 몇 명의 학생들이랑 암호론이라는 걸 처음으로 공부하게 된 겁니다. 그때가 이제 90년대 초니까 이제 인터넷이 막 보편적으로 깔리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광운대에 오지 않았으면 김철 교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고 또 암호학을 공부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석사로 카이스트를 가는데 전공을 정해야 되는데 학생은 무엇을 전공할 건가? 그래서 암호학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막 웅성웅성 하시더니 우리 학교에는 암호학이라는 전공이 없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받아주시면 제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때 또 막 웅성웅성 하시더니 그때 한상근 교수님이란 분이 이렇게 손을 들면서 그럼 내가? 면접자리였거든요. 제가 마치 면접을 보는.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암호학이라는 걸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친구들이랑 창업을 했어요. 2000년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2003년도가 되면 전 세계가 사이버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21년 전에. 아니 24년 전이네요. 24년 전에. 그래서 그때 되면 우리가 택배 서비스를 하듯이 모든 데이터, 모든 컨텐츠들이 다 디지털로 돼서 모든 디바이스에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시큐하게 보호하는 그런 솔루션들을 개발해야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게 대기업 위주의 경제 체계가 너무 강력했고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가격을 거의 주지 않았어요. 그냥 소프트웨어는 다 무료이거나 다 그냥 복사해서 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국내에서만 3,600만 카피를 팔아봤는데 돈을 거의 벌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이게 보안이다 보니까 온갖 종류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다 해야 돼요. 만화를 보호하고 싶으세요? IPTV를 보호하고 싶으세요? 그 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MRI나 팍스를 보호하고 싶으세요? 심지어 뭐 하이닉스나 이런 데는 도면을 보호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다 이해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보안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하는 일은 너무 많고 돈은 안 되고 하지만 일단 창업을 했으니까 내 브랜드로 끝까지 가보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김용태 의원이랑 다르게 단 한 번도 정치인이 되겠다는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전 여의도 앞에 굉장히 많은 금융기관에 제 물건을 팔러 온 적은 있지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고개만 돌리면 있는 국회 문이 있잖아요. 저기를 한번 들어가서 구경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이제 비례대표가 저희 벤처업계 한 2장이 왔는데 선배님들께서 한번 정치를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왜 저한테 정치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라고 했더니 선배님들이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는 우리 회사 제품 팔 때 우리 회사 이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목소리가 높은데
너는 너희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보다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전투력이 엄청나다. 너가 몰라서 그렇지 공익적 DNA가 있다. 그러니까 한번 가봐라. 그래서 3일이고 4일이고 앉혀놓고 계속 설득을 하시는데 어느 순간은 한번 해볼까? 이런 용기가 있어서 사실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 국회 활동은 그렇게 편안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평생이 벤처인이었고 기술인이었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도 그 부분을 대변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근데 국회에 막상 갔을 때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모든 것들이 변화돼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국회 내에서는 그런 워딩을 쓰시는 국회의원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 빼고 299명의 전공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압도적인 비율이 이제 문과죠. 그러니까 문과가 문제가 아니라 이과적 사고를 갖고 이과적 행정과 이과적 입법에 대한 관심만 가져주시면 되는데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영역을 기본으로 해서 다양한 정치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일단 100을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산업과 기술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회에 갔더니 팩스를 쓰더라고요. 근데 보면 국회의원 이제 한번 우리 김용태 의원 만나러 와보세요. 곳곳에 지금은 이제 전광판으로 바뀌었는데 포스터들이 걸려 있거든요. 근데 이 포스터를 300개 의원실에다가 보내야 되는데 이게 다 칼라 포스터잖아요. 근데 이걸 팩스로 보내면 흑백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이 세상의 변화의 속도와 국회의 속도가 너무 차이가 나고 국회가 밖에 있는 사회의 속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정확한 입법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거는 그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선거가 있었는데요. 정말 선거 2주 전에 나갔어요. 2주 전에 나가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우리 정치권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어요. 제가 나간다니까 모든 사람이 뜯어 말렸어요. 다 떨어질 거라고. 근데 제 목표는 장렬히 전사하는 게 목표였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트는데 제가 춤을 췄어요. 근데 이 영상이 터져가지고 굉장히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그 다음에 가게 됐는데요. 이 계기도 어떻게 됐냐면 대선 캠프가 꾸려졌는데 어느 곳에도 제 명단은 없었어요. 저는 나름 디지털 정당 위원장으로 2년이나 활동을 하고 당의 디지털화에도 신경을 썼는데 막상 대선 캠프가 꾸려졌는데 전 이름이 없었어요. 이게 약간 일 따로 또 어떤 정치적 역량을 필요로 하는 거 따르구나라는 고민을 한 다음에 나름 생각한 건 뭐냐면 이게 100일 정도 선대본부가 끌고 갈 건데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제가 스스로 정의 내리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가 많아서 혼자 선관위에 가서 저는 2달 동안 선관위 시스템 다 뒤지고 매뉴얼 다 읽고 보안 검토한 것들 다 문서 달라고 그래서 받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 공약이나 디지털 규정 공약 이런 것들 저한테는 기회가 안 주어졌지만 준비했어요. 선거 한 달 남으니까 다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 사람이 됐고 그것을 굉장히 좀 높게 사신 대통령님께서 결단을 내려주셔서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국무위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중소벤처기업부에 갔더니 이게 18번째로 만들어진 부처예요. 보시면 1년 예산은 한 13조 5,200억 정도 되고요. 굉장히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보시면 기업 수는 99.9%, 뭐 종사자 수, 매출, 수출 우리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 경제는 또 대기업이 이끈다라는 선입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많이 해결해야 되는 또 제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벤처기업 창업해서 사장했어? 국회의원도 했어? 장관도 했어? 얼핏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능력자처럼 보여요. 근데 과연 그랬나 싶습니다. 그 사업하면서 돈 꾸러 다니는데 너무 이골이 나서 제가 집에 딱 들어가면 우리 가족들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일까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제 마음속에 받게 됐어요. 그 첫 번째 기업을 성공시키는 건 운이고 실패로 모는 건 실력이다가 제가 너무너무 2008년도에 이제 경제 위기 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들 때였어요. 그때 제 선배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삼겹살에다 소주 먹는데 야, 이거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일본의 경영의 신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한 말이니까 너 믿어야 돼. 그 사람이 엄청나게 경영적으로 거의 구루와 신의 레벨에 이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기업을 성공시키는 건 운이고 실패로 오는 건 실력이래. 그러니까 너 실력으로 네 회사를 반드시 지켜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기업가로서 왔는데 제가 국회의원을 가든 국무위원을 가든 저 이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가 노력하면서 삽니다. 근데 그 노력이 항상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노력이 언젠가는 결과로 갈 수 있도록 기다리고 버티고 또 축적하고 하는 것은 본인의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장기 레이스를 뛰어서 결과를 만들겠다. 이것은 자기 A이자 실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김용태 의원이 말한 거랑 같은데요. 저는 이걸 스티브 잡스한테 들은 게 아니라 파산해서 바닥에 노점상 깔고 장사하시다가 본죽의 성공을 이루신 김 대표님한테 들었어요. 제가 선배님, 저는 선배님 망해갖고 자판 깔고도 본죽을 일으켜 세우는데 저 왜 이렇게 사업이 힘들까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살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선을 따라서 가. 스카이 나와야 되고 대기업 나와야 되고 40대 전에 아파트 사야 되고 애들은 어디 가야 되고 멋있는 선 있잖아요. 선. 그 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점을 찍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걸 바라보면 쟤 왜 저렇게 살아? 쟤 어디 가는 거야? 쟤 뭐 하다 말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 그 점들을 연결해서 도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난 왠지 너가 어느 순간이 되면 너가 찍었던 점들을 연결해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도형을 그려나갈 것 같아. 그러니까 멈추지 마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두 번째 말을 와닿지 않았었어요. 와닿지 않았는데 제가 선대본부에서 공약을 일주일 만에 만들어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아니 우리 공약팀에서는 한 달, 두 달 걸려도 안 나오는 걸 왜 이렇게 빨리 만드냐고 했을 때 옆에서 누가 한 말이 있어요. 20년 사업회 때 IT로 내가 봤을 땐 20년 플러스 일주일 만에 만든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도형이 그려질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책을 냈는데 그냥 있었던 이야기들을 썼는데 다 쓰고 나서 책장을 딱 덮으면서 출판사 사장이랑 얘기했더니 그 사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장관님은 보기보다 예를 들면 부유하게 생겼는데 학비가 없어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못 갈 정도의 집안, 그리고 너무너무 또 아파가지고 고등학교도 4년 만에 간신히 졸업을 하고, 제가 최초라는 소식이 많거든요. 최초라는 소식이 많은데 이게 뭐냐면 항상 이게 생각보다 제가 놓여 있는 위치가 되게 불리했어요. 저는 또 여성이라는 것도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다 안에 들어가면 나름의 힘듦과 나름의 열악함과 나름의 불리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똑같은 레이스에서 시작하면 이게 내가 힘들겠구나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다른 길로 갈 수 있지? 그러니까 만약 이 길을 달려야 되는데 출발점이 늦었다 그러면 빨리 들어오기 힘들잖아요. 그럼 다른 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다르게 사고하고 행동했는데, 뭐 좋은 말로 당신은 창의적이야. 노. 창의적이어서가 아니라 놓여있는 상황에 있어서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머리를 굴려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일부가 다른 전략적 방법을 쓰다 보니까 탁월한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부분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각자의 장점이 있고요.
누구나 다 각자의 힘듦이 있고요. 심지어 남들 보기에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기만 갖고 있는 열등의식이나 이 아픔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자체를 그냥 일단은 다 인정을 하고 적어도 멈추지 않는 자기만의 이 돌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돌진이 필요하고 힘들면 에이씨가 아니라 이미 이렇게 주어진 것을 최대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오늘도 여기 온 이유인데요. 나 혼자 있으면 그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근데 먼저 살았던 선배, 먼저 그 문제를 고민했던 선배한테 물으면 이게 다 선배님들이 해주신 얘기잖아요. 생각 외로 막 달리고 힘들다가 야야 너 지금 이런 식으로 뛰는 거야. 너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나도 그때 그랬어. 그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 한두 마디가요. 굉장히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힘든 거 인정하고 열악한 거 인정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고 극복하는 그 치열함이 어느 순간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와 함께 그리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걸 함께 얘기할 선배한테 꼭 달려가시라는 얘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께서는 그 자리에 네. 앉아주시면 네. 됐을 것 같고요. 김용표 의원님 나오셔서 이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진중건 교수님 와 계셔서요. 세 분한테 질문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제가 사회를 보는 것보다는 이제 두 분도 이제 마이크를 또 이제 잡으셔서 그 마이크를 좀 전달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손을 들어서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서 질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별히 뭐 질문이라는 형식보다 하고 싶은 말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게 약간 거리도 있고 만난 지 지금 30분 조금 넘어서 서먹서먹한데 티타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그냥 편안하게 얘기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21학번 김준세라고 합니다. 먼저 두 분께서 해주신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고 잘 챙겨듣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두 분께 여쭙고 싶은 거는 오늘 사실 주제가 청바지 토크쇼잖아요. 그래서 청년이 바라는 지금이라는 그런 제목을 달고 있는데 사실 청년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점들이 정말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취업도 있고 주거 문제도 있고 결혼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육아에 관련된 문제 분명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청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년들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 강하게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많이 형성이 안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좀 자기 목소리를 조금 더 낼 수 있고 좀 이런 공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만들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21학번이래요. 01학번이 말씀 좀 해주시면. 근데 이게 수요와 공급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정치권에 짧게 있었지만 정치권은 2030 세대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알고 싶어 하거든요. 늘 저한테 저 지금 요즘 비대위원 돼가지고 비대위 회의하면 저한테 물어보는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2030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2030 세대는 어떤 걸 니즈가 있고 어떠한 것을 어려워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2030들의 평균적인 생각 어때요? 이런 다 질문하시거든요. 특히 이번에 또 저희가 총선이 있었지만 이제 2030 세대가 어디를 지지하느냐가 스윙보터가 된 거잖아요. 2030 세대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냐, 민주당을 지지하냐, 하면 다른 정당을 지지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은 들으려고 하는 자세는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선의인지 악의인지
결론적으로 청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건지 표에 도움이 되니까 뭐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떠나서 어쨌든 들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고민들을 보다 더 이렇게 표출하고 발산한다면 아마 정치권이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어떠한 사안이나 주장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다면 어떤 공간 요즘 그래도 어떤 SNS가 잘 되어 있고 또 갤러리도 잘 되어 있고 요즘 어디 뭐 커뮤니티를 이용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회 출입 기자들도 아침에 나와서 DC 인사이드 갤러리 그다음에 FM인가요? FM 코리아 그다음에 그 야구 갤러리 뭐죠? MLB 뭐 등등 여러 커뮤니티를 보면서 인기글을 다 확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벌써 요즘 2030 뭐 그다음에 이제 직장인들이 있는 블라인드에 들어가서 뭐 가장 핫게라고 하나요 요즘? 그다음에 대학생들이 이용하시는 에타 에브리타임인가요? 요즘 이용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 저희 당도 모니터링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연구 조직에서 전략 조직에서 오늘 요즘에 2030들이 어떤 게시글을 올렸고 어떤 것이 화제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쭉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아마 민주당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SNS나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아니 저는 김용태 의원이 국회에 간 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공부해가지고 이해하는 것보다 그냥 그래도 비슷하게 느껴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게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국회 생활하면서 좀 의아했던 것은 이게 시제가 미래의 방점이 안 찍혀 있고 정치권이 현재의 방점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도메인이 글로벌이라기보다는 내수 쪽에 있어요. 그게 정치 이 선거 유권자의 특성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김용태 의원이 저는 국회에 가셔가지고 좀 젊은 층들이 생각하는 문제들을 입법화할 수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식적인 어떤 모임이나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여야를 넘어서 그거는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하나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부처에서는 그 명예공무원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무원으로 와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안하고 실제로 우리 부처에서 할 수 있는 일들로 넣어봤는데 공무원분들이 아무리 좀 이렇게 정책 기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장급인데 거기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항상 이거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이렇게 묻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청년들 자체가 무언가를 얘기할 수 있는 플랫폼 자체가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게 무엇다라고까지 결론을 못 내렸는데 제가 이제 청바지를 매달 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목적보다는 일단 좀 들어보고 듣다 보면은 이 방법을 한번 해볼까라는 것들이 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받으려는 사람들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주려고 하는 쪽에서 큰 어려움 없이 뭔가 던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하나 만들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말씀 중에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제가 딱 이렇게 청중들 딱 보다가 저기 환경공학과 유경선 교수님이 와 계신 걸 제가 지금 알았습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했던 교수님인데 이렇게 딱 보다가 지금도 순간적으로 움찔해가지고 저희 교수님 오랜만에 뵈가지고 인사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학점 잘 주셨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신입생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이준석입니다. 앞에 청년 얘기가 나와서 청년들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의제인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 이렇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이번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이 무산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금 개혁안이 소득 그 보험료율을 13% 그리고 소득 대체율을 40% 하는 안이었는데 결국 이것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2007년 당시 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안을 그대로 따온 거여서 우리나라 국회가 거의 지금 16년 동안 이런 거에 대해 되게 발전이 없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근데 그래도 다행히도 지금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분이신 한 분이 안철수 의원님께서 KDI에서 내놓은 연구 결과인 구연금 그리고 신연금 이렇게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 없으셔서 그런 국민의힘 의원밖에 없으셔서 일단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구연금 신연금 나누는 방안이 정말 국민의힘 의제로 갈 것이고 또 만약에 구연금 신연금을 나눈다면 그 연금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그 초기 가입자들의 되게 낮은 보험료율과 높은 소득 대체율로 이제 적자가 나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령 받으시는 분들의 그런 수령액을 좀 삭감하는 정도의 그 개혁도 한번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연금개혁 어렵죠. 아마 지금 근데 신연금, 구연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안철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이제 KDI 연구 보고서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KDI 연구 보고서가 이제 연금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하자는 보고서를 냈던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이제 요약본만 잠깐 봤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방법론 쪽에서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은 제가 이제 22대 당선인으로서 그 당시에 이제 지켜봤을 때는 스텝 바이 스텝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저 보험료를 올렸으니까 여기서부터 합의를 하고 받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자라는 것이 민주당의 안이었고,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사실 민주당 안을 받다고 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한 연금 혜택은 못 받아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회사를 다녀서 연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세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으로 그렇게 합의를 하면 결과론적으로는 한 7년에서 8년 정도만 연장하는 방안이 되다 보니까 저희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이걸 한번 개혁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금 개혁을 여야가 합의하는 건 굉장히 오랜 기간 몇십 년에 한 번씩 걸쳐서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표가 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정치권도 사실 이러한 걸 좀 등외시하고 도외시해 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한 번 할 때 우리가 좀 구조개혁까지 넣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번에 좀 다시 22대에서 시간을 갖고 개혁을 하자 이런 아니어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두 당이 달랐던 것 같아요. 연금 개혁에 대해서 저는 22대에서도 아마 많은 당선인들이 지금 20대 국회가 시작했지만 아마 연금 개혁에 대해서 21대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번 주죠. 그러니까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연금 개혁이고, 물론 정치권에서는 이걸 진영 간의 대결을 몰고 가다 보니까 그 연금 개혁의 논의에 대해서 본질적인 측면을 이제 정쟁으로 서로를 이렇게 투영해서 공격하고 방어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연금 개혁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개혁 어젠다를 냈지만 연금 개혁을 대통령께서도 하시겠다고 여러 차례 천명한 바가 있고, 아마 22대 국회에서는 뭐가 됐든지라도 정말 국민을 위해서 노력해서 합의안을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참 어려워요. 그래서 후배님 말씀하신 거 제가 잘 듣고 저도 연금 개혁에 대해서 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22대 국회에서 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는데요. 제가 국회의원일 때 그 명예보좌관 제도를 저희 의원실에서 했는데 몇 명 의원들이 할 게 아니라 이번 22대에 사실 국민의힘의 명예보좌관 제도나 아니면 의원실의 주요 한 부분의 명예보좌관 제도를 도입해서 이렇게 살아있는 정책들 아니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목소리를 듣는 창구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봐 주세요. 저한테 숙제만 계속 주시면 제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나온 질문이 그러다 보니. 네. 저는 이제 환경공학과 실공학번 이영훈입니다. 이제 김웅태 의원님의 한 9년 후배인 거죠. 예. 이제 제가 윤경수 교수님의 환경법 정책 를 피우면서 스프링도 받아보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환경 이런 관련 규제 그런 제도 그런 게 엄청 철저하게 좀
엄격하게 돼 있구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시기가 지날수록 ESG 경영이다 뭐 RB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대기업은 그래도 괜찮은데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이걸 지키는 게 어렵거든요. 이게 너무 많아서 다 지키기에는 어렵고, 또 안 지키면 뭐 이런저런 법적으로 불이익도 되고 뭐 수출도 어려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과연 이걸 뭐 정부랑 정치권이 어떻게 도와줘서 그 중소기업들이 환경 규제를 잘 지키면서 뭐 계속 경영을 이뤄낼 수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역점을 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제 그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산업화 과정을 다 이미 넘어가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고민, 환경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아리백으로 갈 수 있는 그 어떤 기반들을 다 마련해 놓은 다음에 시점을 딱 정해버린 거예요. 제가 다보스 포럼에 가서 한번 토론을 했는데 관련돼서 좀 기후변화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앞선 선진국들 몇 나라에다 얘기를 했죠. 정말 지구의 온난화가 걱정이 된다면 아리백에 도달할 수 있기 위해서 하고 있는 당신네들의 경험이나 기술을 공개해라. 사실 지구를 걱정한다고 하면서 또 하나의 무역장벽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런 비판을 했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 지금 아까 제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이고 상당 부분이 제조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환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중소벤처기업에서는 컨설팅 자체를 하는 그런 제도도 진행을 했는데 수적으로 너무 많은 걸 부처 한 군데서 할 수가 없어서 이제 환경부, 고용노동부랑도 같이 하고 있고요. 요새 ESG 평가지수라고 그래서 관련된 사업들을 함께 컨설팅해주거나 지원해줄 경우 그 기관이 ESG 점수를 받아갈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금융권이랑 작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함께 이 아리백을 대응하기 위한 컨설팅 팀들을 만들었거든요.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턱없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가속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정부 측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9학번, 19학번 소프트웨어학부 심재윤이고 오늘 예비군 하다가 오신다고 하셔서 끝나고 바로 왔습니다. 저는 정말 청년입니다. 지금 25이고 이제 취업할 나이인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건 청년들이 너무 살기 힘들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뭐 연애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결혼,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뭐 주거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취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요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이도 너무 크고요. 그 다음에 취업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작년에 수석도 했고 현재 전공 평점도 4.26입니다. 근데 요즘 대기업을 넣으면 그냥 서류 탈락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요즘 취업하기 너무 힘들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실업급여도 있잖아요. 제가 느끼는 거는 이런 세금들이 실업급여나 뭐 일을 안 하는 데서 주는 돈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취업할 때 그러한 돈을 투자해서 좀 취업을 더 원활히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옛날 저희 부모님 세대나 저희 세대보다 요새 세대가 정말 살기 좋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 힘들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가장 큰 이유가 기회가, 그러니까 예전에 힘들어도 기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도전하고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 게 지금 상황은 되게 열악하지만 보이지 않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다 멋있고 뭐 다 만들어지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성장에 대한 기회들이 많이 줄었다라고도 얘기를 하세요. 그만큼 사회 시스템이 안정화되니까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회들이 줄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 카이스트에서 석사에서 박사 가기 전에 취업을 해볼까 하고 대기업 시험을 쳤는데 고백을 하면 뭐 인생 당 통틀어서 한 3명밖에 고백을 안 한 것 같은데 저도 떨어졌거든요. 저 적성검사에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나 왜 대기업에 떨어지는 거야 이랬는데, 그래서 벤처기업을 갔는데 벤처기업 가서 좀 근무를 하는데 제 조직 생활에 안 맞더라고요. 저 이렇게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게 제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제 인생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8시간을 풀로 집중하기가 힘들어서, 그때는 플렉서블 타임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연구소장님한테 소장님 제가 8시간을 정말 책임지고 할 테니까 출퇴근 시간을 조금 조정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 인생에서 취업은 없다 그러고 창업을 했는데 지금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고요. 대기업에서는 직원들을 계속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급여 외에 이 수당 외에 이런 어떤 건물 내지는 뭐 보이지 않는 그 무형의 문화적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이게 들어가서는 이 로열티를 갖고 열심히 하시는데 밖에서 바라봤을 때 내가 이 열악한 데 가야 돼? 아니어야 돼? 이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보이는 것이고, 전 더 중요한 건 자기가 대기업에 맞는 사람인지 중소기업에 맞는 사람인지 창업에 맞는 사람인지를 먼저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가야 되니까 대학 졸업하면 취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기업 생활 안 해보셨잖아요. 대기업에 들어가서 본인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모든 것들이 그런 게 좋고 내가 정말 능력 있으면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서 큰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상당 부분을 부속품처럼 정해진 일만 해야 돼요. 그래서 한 10년이 넘었는데 뭐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10년이 넘었는데 스마트폰에 뭘 만드는지, 스마트폰이 어떻게 구동되는지도 모르면서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지만 나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도리어 중소기업에 가서 A부터 Z까지 해야 되지만 상당 부분을 하면서 내가 이 전체를 하고 있구나. 물론 중소기업을 가면 대기업 선택한 거에 비해서 열악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둘 중에 난 이게 더 맞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창업하는 사람들은 제가 조직에 가봤는데 그냥 바로 창업을 했을 때 실패율이 굉장히 높은데 조직 생활을 하고 창업한 사람들은 성공률이 높아요. 왜? 전 거기 안 맞더라고요. 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기회가 힘들어지고 대기업, 중소기업의 격차가 있다는 건 현실이고요. 그걸 줄이기 위해서 정부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보이는 것만, 그러니까 정부의 노력, 뭐 국회 노력도 있겠지만 그 간극을 좁혀 나가는 거 이면에 내가 어느 구성원으로서 잘 살 수 있을지 보람을 느끼실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한 축에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근데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취업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중소기업도 잘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 학부는 소프트웨어 학부다 보니까 전공자도 있고,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 부트캠프도 엄청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취업 재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현재 경쟁률이 1대 200 정도, 3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대기업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중소기업도 취업하기 힘들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또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현재 실업급여나 어떤 기본 소득이 이게 잘못된 사람들한테 가고 있다고도 요즘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세금도 이렇게 실업급여나 이런 데 주지 말고 어떤 저희가 취업할 수 있게끔 그런 데 세금을 투자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의도하에 말씀을 네네, 제가 동의 드리고요. 지금 중소기업도 취업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중소벤처기업에서 저희가 역점을 두고 하는 것 중에 잡매칭이에요. 미스매칭이 너무 큰 게 중소기업은 늘 사람이 없다고 고통스러워하고요. 특히 소프트웨어 인력은요. 정말 연봉을 지금 있는 체계에서 벗어나서 줄 용의가 있다고도 하고 막 베트남 가서도 데리고 오고 어떻게 하든 소프트웨어 인력을 데려오겠다고 지금 막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 또 잡을 구하시는 분들은 중소기업이라고 말만 하시지만 급여는 어느 정도 되는 중소기업, 서울에서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 중소기업, 이게 딱 조건이 또 다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잡 미스매칭이 굉장히 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곳에 일자리를 계속 늘린다? 그러려면은 좀 중소기업들이 좀 규모 있게 키우고
혜택을 더 드릴 수 있는 상태로 가야 되는데 그게 정부 보조금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산업단지를 만들 때 기숙사를 같이 만든다든가 함께 쓸 수 있는 휴게소를 만든다든가 이런 고민들을 산업부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딱 이렇게 조건이 정해져 계시잖아요. 요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근데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중소기업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나 다양한 단체에서 잠 매칭을 해주면서 직접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까지 다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폭넓게 생각하시면서 좀 컨택해 보셨으면 한다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 의견은 너무 찬성하는 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맨날 그때그때마다 물고기를 주다 보니까 요새 청년들이 진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 역량 강화나 도전의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되게 많이 하시고 저희도 고용노동부에 그런 의견들을 많이 개진하고 있는데 김용태 의원도 더 할 것 같고요. 지금 주신 의견은 저 사견이지만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후배님 말씀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데 다만 저는 실업급여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후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업급여를 가지고 부정하게 이용해서 이것을 악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발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부도 관리 감독을 해야겠지만 그것 때문에 실업급여를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제 주변 제가 이제 35살인데 제 친구들은 실업급여에 대한 장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실업급여가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그 과정 중에 이직을 할 수 있는 도전의 어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물고기 잡는 법에 대한 안전망 역할도 실업급여가 하고 있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걸 악용하는 사례는 정부 차원에서도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해야 되겠지만 일반론적으로 실업급여 자체를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실업급여의 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범위, 금액 이런 것들이 좀 과도하게 좀 가고 있다라는 의견들은 좀 보편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한번 좀 재고를 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과 20학번 강정민이라 합니다. 우선 앞에서 되게 좀 수준 높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아까 피타임 과자에서 되게 좀 간단한 질문 생각했었는데 저는 일단 이영 전 장관님께 개인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제 벤처 창업도 하시고 이제 국회의원도 하시고 많은 직종을 경험해 보셨는데 혹시 수학과를 전공함으로써 도움이 됐던 특별한 경험이 있었나요? 저는 제가 수학을 전공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수학과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계산 풀어보세요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근데 학부 때는 수학 계산 푸는 거지만 석박사 과정 가도 계산을 할 일은 거의 없어요. 이게 이제 사고력, 논리력 훈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이력을 보면 제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다른 패러다임의 그 분야에서 제가 일을 했어요. 근데 적응 능력이 굉장히 빠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게 이게 분석적 사고 훈련이 되게 많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한 예로 여성벤처협회장이 돼서 취임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취임사를 제가 연설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걸 그렇다고 코를 박고 읽을 수는 없잖아요. 폼도 안 나게. 그래서 플로우 차트를 그렸어요. 이렇게 인사말,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도형을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거의 얼굴을 보고 가끔 이 차트를 보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긴 연설을 안 보고 할 수 있냐. 그래서 그 취임사를 달라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주겠어요. 다 도형이 그려져 있는데. 게다가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 지능의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지능들을 가진 기계 문명이랑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잘 부리냐의 시대가 되고 그래서 답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 질문을 해야 되는 시대. 너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라는 질문의 시대예요.
그리고 예전에 영어를 잘하면 먹고 산다고 그랬거든요. 이젠 D랭귀지를 해야지 먹고 살아요. 디지털 랭귀지. 디지털 랭귀지가 다 수리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수학을 공부해서 얻은 두 가지 굉장히 분석적인 훈련을 오래 받음으로 인하여 되게 낯선 경험들, 그 다음에 익숙하지 않은 지식들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분리 작업해내는 것들이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과 또 이게 계속 논리적 고민을 하면 의외로 추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사서상경이나 뭐 철학을 좋아하는 이유가 논리가 극에 달하면은 비논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고의 폭이 되게 넓어지는 것이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하다고 해서 은근 기대하고 있어요. 나 롱런 하겠구나. 여러분도 수학 공부하시면 계산을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풍요로워질 거라고 제가 장담하고요. 아닌 것 같으면 저 찾아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이제 전자통신공학과 공대에 재학 중인 이제 신입생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스타트업이나 이런 곳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음 한켠에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걸 하고 싶은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채로 대학에 왔어요. 근데 대학에 이과에 온 이유가 단순히 이런 마음과 상반되게 그냥 취업 잘 되니까 부모님이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셔서 이런 마음으로 온 게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항상 대립된 상태로 지금 학과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신입생 이후로 지금 한 2학기 정도 지났는데 학과 공부를 하면서 제가 공부를 할 때마다 약간 사회가 정해진 틀에 내가 순응하면서 이거 해서 대기업 준비하고 취준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게 뭔지 약간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기회는 어디서 오는 걸까? 아까 기회 얘기도 하셨는데 약간 자기의 정체성이나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나 이런 기본적인 자아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이게 성립될 수 있는 기회들은 어디서 오는지 궁금하고 이게 먼저 첫 번째로 물어보고 싶고 그래서 단순히 그 기회가 인적 자원, 인맥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어떤 곳에서 오는 건지 이게 먼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아까 창업을 제가 하고 싶었다 했는데 그 한편으로 드는 마음이 만약 망하면 어떡하지? 망하면 리스크가 너무 큰데 20살에 빚을 지면 그 이유는 어떡하지? 이런 마음 때문에 그것도 크거든요. 그래서 약간 전반적으로 미래가 너무 불분명하고 뚜렷하지 않은 20살이나 이 세대의 청년들에게 해주면 좋을 말, 조언들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두 가지 질문하셨잖아요. 첫 번째 질문의 답은 그러다가 와요. 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뭐 내가 이거 원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를 때도 있고 원하는 건 알겠는데 용기가 없어서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냥 참았는데 나중에 너무 비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다가 와요. 진심으로. 제가 지금 흔히 말하는 게 다양한 한 논문만 파지 말고 다양한 논문을 팔아 말하잖아요. 그 말 믿고 무슨 강연이나 이런 거 다 찾아다니면서 스타트업 강연 다 쏘아다니고 하거든요. 근데 그냥 이런 사람도 있네 이렇게 느끼는데 거기서 끝나거든요. 그 나아가지 않고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아니 근데 물이 끓을 때 한꺼번에 안 끓잖아요. 계속 끓다가 임계치에 다다라야지 이게 폭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똑같았어요. 전 심지어 연애할 때도 엄마가 누굴 만나고 하는데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어. 이 사람 사귀라는 거야. 근데 난 착한 딸이었기 때문에 계속 사귀었어요. 그래서 데이트를 하고 오면 엄마한테 다 보고해야 돼. 자기가 좋으면 보고를 안 하잖아요. 숨길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나는 숨길 게 아니라 오늘은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했고 다 보고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만족하는 게 나는 좋더라고. 근데 어느 날 그런 식의 고민을 하지만 행동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도 물어보고 선배랑 얘기하고 임계치 안 다른 거지. 근데 뭐 하여튼간 뭐 운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나 박사과정 3년 차인데 우리 아버지가 폐암 말기 선고를 받으시고 3개월 뒤에 돌아가신다는 선고를 받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사람이 죽는다는 게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학교를 자퇴해버렸어요. 카이스트 박사과정 말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때 그 고민에 그게 뭐였냐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의존하고 뭐하고 참고 착한 척 하느라고 내 자신이 없었던 부분에 뿌리를 끊지 않으면 안 되겠다. 뭐 이건 따로 만나서 좀 길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하튼 그래서 아 사람이 죽는구나. 죽을 수 있구나. 그럼 더 이상 없구나. 근데 나는 뭐지? 라고 해서 그때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지 뭐하지를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선배를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런 고민이 끊임없이 없으면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본인은 이 소모전 좀 멈추고 좀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 많이 하겠지만 나는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것보다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게 바람직하고 다만 그 생각에 갇히면 안 돼요. 갇혀서 생산적인 게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요. 난 지금 내 나이에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이 터널은 언젠가는 끝나는데 터널을 끝냈을 때 내가 고통 속에 내가 고민 속에 지났다는 기억만 할 거야? 아니면 그 와중에 뭘 했다는 기억을 할 거야? 그래서 그럴 땐 예를 들면 어디 신문사에서 칼럼을 쓰래. 되게 고통스러운데 바쁜데 제가 할게요.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항상 통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나에게 숙제를 주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고민 중에 생산적인 일들을 하시라 라고 내가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혹시 그분일 수도 있고. 저는 동의를 하는 게 제 짧은 경험 말씀드리면 저 대학 갔을 때 저는 정치하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실명 얘기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친한 대학 동기 중에 한 명 문유찬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서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저한테 늘 그래요. 너 어떻게 정치를 이렇게 하고 싶냐? 어떻게 살면서 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냐? 그 친구는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죠. 저는 그 친구를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하고 싶은 게 없냐? 살면서 내가 딱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이면 제가 막 놀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35살 돼 보니까 이 친구도 이제 하고 싶은 걸 찾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환경공학과다 보니까 모 식품회사에 안전관리를 하러 들어갔어요. 한 2년 정도 근무하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못 해먹겠다고. 이직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직한 게 한 기초단체의 환경공사, 그러니까 그 특수목적법인, 그러니까 기초단체가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단체별로 이제 공기업, 지방공기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취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수처리장을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그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나는 부동산 그 오수처리장을 개발하다 보니까 그 해당 지자체에서 이제 개발 이권에 이 친구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뭐 폐기물 처리장이라든지 뭐 소각장 건설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부동산 개발 그 PF 사업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 또 그만두고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한 시행사에 들어가 있어요. 환경공학과를 졸업해서. 그래서 지금 시행 업무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오늘 그분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다 다른 것 같아요. 누구는 조금 일찍 올 수도 있고 제가 좀 특별한 걸 수도 있고 누구는 좀 더 늦게 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뭐 그게 종국에는 못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고 싶은 것을. 근데 그 찾아가는 과정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과정 생각하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인생의 하나의 아닐까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러웠던 건 뭘 하고 싶었는지를 굉장히 어린 나이에부터 소신 있게 갖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되는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아까 말씀 주실 때 느꼈는데 전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장관 되고 알았어요. 장관 되고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업만 하다가 정치만 하다가 행정은 그 사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일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생산적인 것들을 좀 해서 바로바로 국가나 국민들에게 어떤 변화나 영향을 주는 일을 한 것들이 굉장히 보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게 정치의 이름이든 행정의 이름이든 아니면 다른 이름이든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저는 윤곽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좀 50 넘어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아까 또 부모님의 기대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부모님들이 우리 세대가 좀 달라서 자식들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좀 불안해하세요. 특히 어렵게 사시거나
학력이 좀 낮으시면 내가 당한 어떤 불이익을 우리 자식이 안 당했으면 좋겠다. 내가 당한 불안을 우리 자식은 안 겪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생계에 대한 경제적인 안정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특히 그것에 대한 열망이 크셔서 공무원, 대기업 이런 논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죠. 대기업 이제 정년이 힘들어요. 대부분 40대 중반쯤 나오셔야 되고 공무원은 인공지능 시대가 아주 보편화되면 숫자가 줄어야 될 직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그 말씀은 아는데 좀 공부를 하셔서 지금 직업이나 이런 산업군이 다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만큼 거기가 그렇게 안락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릴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꼭 하고 싶은 게 명사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직업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동사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제가 막 그 누구죠? EBS 강사 그분이 막 했던 말이 생각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게 꼭 직업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사회를 바꾸는 일은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저 스타트업에서 더 크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회를 바꾸고 싶어서 정치를 택했지만 지금 보니까 정치인이 어떤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보다 스타트업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이 사회를 바꿔나가는 게 때로는 영향이 더 클 수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임계점을 넘어가라는 거잖아요. 트리거. 근데 트리거 못해도 되는 거잖아요. 물은 60도일 때도 필요할 때가 있고 70도 물도 필요할 때가 있고 80도 물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꼭 끓지 않더라도 내가 도전하다가 다른 것을 방향을 바꾸더라도 60도의 물과 70도의 물이 각각 커피 끓일 때 꼭 100도의 물로 끓이는 거 아니잖아요. 60도에서 먹을 때가 더 맛있을 때가 있고 그런 것처럼 도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부모님 말씀하셨는데 저희 부모님도 제가 정치하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엔지니어링 됐으면 좋겠다. 안정적인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이 용태는 소시민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나서지 마라. 나서지 마가 저희 아버지 항상 하는 말이에요. 저 처음 제가 35살인데 공직선거 3번 경험이 있거든요. 2번 떨어지고 처음 됐는데 2018년도 첫 선거 나가는데 저희 어머니 우셨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패가 망신하러 간다. 가지마, 그 길 가지 말라고 붙잡고 막 우셨어요. 근데 지금 설득하고 응원해주시고 2번째 선거 나갈 때는 제일 열심히 하셨고 3번째 선거, 이번 선거 때 아버지 어머니가 제일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것도 이제 후배님께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주변 분들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내가 이거 도전해서 망하면 어때요? 망하면 또 그것을 자양분 삼아서 또 다른 무언가가 생기지 않겠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면 또 누가 그래요. 야, 니는 집안이 그래도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냐. 정말 집안이 어렵고 쪼들리고 그러면 어떻게 그런 생각하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집도 그렇게 막 넉넉한 삶이 아니었거든요. 누가 언론에서는 뭐 제가 20억 재산가다 막 이런 거 얘기 나왔는데 전혀 아니고요. 저희 집도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도전하고 싶은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도전했고 제가 이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대학원 갔을 때 박사과정을 가냐 마냐 고민했을 때 저희 대학원 지도 교수님이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늘 불안해했어요. 교수님 제가 박사과정 가가지고 정말 박사학위는 받더라도 취업이 안 되거나 정치 안 되거나 하면 어떡하죠? 그냥 30대 중반에 백수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 저러는 저희 교수님 대답이 본인은 박사과정을 갈 때 박사학위를 졸업하고 나더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편의점 알바를 평생 하면서도 행복하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박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꼭 뭔가 이루려고 할 때, 뭔가 도전하려고 할 때 설사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냥 평범하게 아르바이트라든지 아니면 남들보다 그렇게 풍족한 삶은 아니겠지만 그런 삶을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본인이 행복하다는 판단이 서서 도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정치할 때 같은 생각을 도전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낙선하고 낙오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뭔가 내가 가진 생각을 한 분 한 분의 유권자한테 설명하는 그 과정이 보람되지 않을까. 그리고 설사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고 평범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도전하는 가치가 경제적인 여건들이나 등등등 견딜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 도전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후배님께서 사람 다 다르잖아요. MBTI도 다르고 성향 자체가 다르고 리스크를 견디는 능력도 다르고 후배님께서 그걸 설정하신 다음에 도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만 받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김용태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당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선배님께서 졸업하신 환경공학과 재학 중인 4학년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국회 입성하시기 전까지 방금 부모님의 반대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비교적 낮은 학벌이라든지 정치와 관련이 좀 적은 학과잖아요.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따라서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에 좀 타협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의원님께서는 그러지 않고 계속 어떤 동기부여가 정치라는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이 되게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무턱대고라는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제 친구들이 늘 저한테 놀리고 비난하는 게 생각 없이 산다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ROTC를 나왔는데 그 훈련, 극기훈련이라든지 이런 훈련들이 너무 받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 제가 처음 그 후보생 3학년 때 첫 훈련을 들어가는데 이런 버스, 시내버스 타고 갔거든요. 더블백을 메고 가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버스가 전복됐으면 좋겠다. 그냥 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도 막 동기들하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로 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렇게 갔던 훈련에서 한 훈육관이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본인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높은 상공에서 이제 뛰어내리는 낙하산 훈련했던 훈육관이셨어요. 특전사 출신이다 보니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때 딱 훈육관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는 거 아니면 까무러치는 거야. 그럼 뭐 그냥 뛰어내려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살면서 되게 큰 모토가 왔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할 때 뭐 해보지 뭐 도전해보지 뭐 안 되면 어때? 죽기보다 더 하겠어. 까무러치는 거 아니겠어? 하면서 늘 도전해 왔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설득할 때도 그랬던 것 같고 제가 최근에 저희 당에서 예스맨이라는 별명 많이 듣는데 왜냐하면 당직을 주는 대로 뭐 요청하는 대로 제가 다 예스를 했거든요. 지금 비대위원 하는데 비대위원 하지 말라고 거기 죽는 자리다 독배다 주변 선배들이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다 하겠다 그랬거든요. 하겠다. 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아니야. 하겠다. 막 다 예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캐릭터 다르고 아까 제가 MBTI 얘기했었잖아요. 누구는 이러한 것을 못 견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불안하잖아요. 난 정말 계획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도전하는 것 자체를 뭔가 이 도전했을 때 뭔가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이 보장되지 못하면 도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의 캐릭터인 거고 그분들 존중하면 되는 거고 저는 사람마다 다 달랐던 것 같아요. 제 캐릭터는 저는 도전하는 것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했던 거고 아까 제가 100도씨 물 얘기했지만 그 도전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의미가 있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결과 물론 중요하죠. 자유민주국가고 시장경제사회에서 결과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도전하는 그 방법이나 그 정당하게 도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늘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도 도전하고 사실 이번 선거가 저는 떨어지면 마지막이었어요. 부모님하고 약속했던 마지막 선거였어요. 아버지가 35살 때까지 국회의원 달지 못하면 그냥 회사를 가거나 아니면 제가 연구소 가거나 석사학위가 있으니까 가라고 아버지가 권했던 시기가 올해였어요. 근데 제가 운 좋게 됐고 정말 저는 제가 실력이 있기보다는 살면서 늘 운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뭐 실력이 있고 이런 사람보다는 남들보다 좋은 혜택을 받았고 남들보다 방송 출연에 대한 경험 기회도 받았고 그게 누구는 실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제가 운이 좋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후배님께서도 이러한 리스크를 견딜 수 있는 성격이라면 저는 과감없이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것이 실패됐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치가 낮아도 본인이 수용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 아래서 그런 전제 조건이 있다면 도전했으면 좋겠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보수정당이 그러한 사회적 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인생 한 번의 도전이 실패가 인생 전체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사회적 안전망과 제도를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저희 국민의힘과 보수정당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보수정당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고 후보님이 계속 도전할 수 있도록 저도 국회에서 그런 안전망과 정책이나 제도 아까 실업급여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얼굴이 굉장히 동안이어서 그렇지 좀 많이 살았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랑 대화하면서 이해를 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진짜 어떤 선배로 여러분 곁에 좀 다가가야 될지라는 숙제를 좀 풀어보고자 왔는데, 도리어 저는 이해보다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배우고 이렇게 사회 문제, 또 국가의 미래,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또 내면적인 것들을 뭔가 도리어 불안보다는 굉장히 조리 있게 또 고민을 펼쳐주신 거에 대해서 전 사실 굉장히 좀 많이 배우고 고무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만나 뵀는데 이제 선후배잖아요. 선후배만이 갖고 있는 어떤 끈끈함과 편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어가면서 여러분 인생에 그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토크쇼 제목이 이제 청바지인데 시간을 더 드리면 1000가지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또 후배님들 위해서 또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좀 뜨거운 감사의 박수. 제가 질문하신 분들 드리려고 책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좀 앞으로 좀 빠짐없이 나오셔서 같이 오늘 또 강연해 주신 두 분과 함께 사진 촬영할 수 있게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앞으로 다 나오세요. 네, 앞으로 나오세요. 자, 뒤에 학생들 빨리 나오세요. 교수님 뵙고 싶다고 일부러 오신 분이 계세요. 학생들 앞으로 학생들 여기 오른쪽에 학생들 앞으로 오는데 앞으로 와서 사진이랑 어떻게 안 해주라고 들었는데 뒤에 자, 우리 이어는 조금 숙입시다. 허리 숙여.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나와요. 우리 뒤에 있는 학생들 앞으로 내려와 보세요. 뒤에 있는 뒤줄 학생들 앞으로 내려와 보세요. 앞에 여기 앉으시다. 뒤에 있는 학생들 앞으로 내려와.